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투업 뉴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서 자동차를 타고 피난 가는 긴 행렬을 사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랜 우방답게 즉각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전쟁 중지 여론몰이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보리가 이스라엘에게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제재를 가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한 것은 맞죠. 이스라엘 국민도 많이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여성들, 어린이들을 하마스가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런 것은 이들은 생각지를 않고요. 하마스는 그것부터 이스라엘에 사과를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레바논이 중재를 해서 하마스를 좀 어떻게 중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으려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까지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란까지 상대해야 하는 아주 버거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UN 회원국들도요, 두 쪽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무조건 인도네시아가 팔레스타인의 편을 드는 것은 중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쟁을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 정도로 여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통령은 동띠무르의 독립전쟁 당시에 수많은 동띠무르 사람들을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무슨 명분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할지 그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물론 조코이 대통령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의 임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무한평을 보면요, 두 편의 드라마를 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스라엘의 정보 폭탄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도박과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핸드폰 폭탄이 사람들 머리 위로 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이스라엘 정부의 그 폭탄은 그 삐삐라고 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도록 조작한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한 것을 아예 이렇게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이 사이버 도박에 걸려서 망하는 사람이 많고 또 휴대폰에 만연하고 있는 정보 유출 사례를 이렇게 폭탄으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상당히 심한데요.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또 중국의 거대 온라인 쇼핑몰 그룹의 하나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요, 인도네시아의 쇼핑몰 회사인 고투와 손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 두 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해서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를 다시 짜고 디지털 제품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고투와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아마 중국 그 시장, 알리바바 내지는 텐센트의 이런 그 디지털 시장이 거의 먹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빨리 고투라는 시장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터넷 시장을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린피스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들에 따르면은 자카르타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홍수, 식수 문제, 대기오염, 그리고 하수처리 같은 환경 문제, 도시 공동체 등의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카르타 차기 지도자는요, 기후정책에 관한 생각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요. 또 대기 오염이 악화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위협과 그 영향은 복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 지역에 사는 시민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시민, 그 중에서도요, 중하위 소득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홍수가 빈번하게 그런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카르타에서 가장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은 바로 도시 빈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좀 깁니다만 조코위 대통령 정부를 혹되게 아주 지적하는 잘못된 정책을 지금부터 하나 둘씩 까발리는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오늘은 농업 혹은 토지 계획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연습장을 이가엔 누산 따라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신수도 공항에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신수도에 집착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여간 지난 10년 동안 조코위 정부는 식량 자급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식량 자급은커녕 수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 달 후에 물러나게 되겠지만은 농업인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농민 토지 정책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토지 갈등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농업개혁은 조코위 정부의 5번째 우선 정책이었고요. 식량 주권은 인도네시아 중기, 그러니까 미디엄 개발 정책에서도 7번째로 가장 중책으로 꼽았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조코의 두 번째 정부에서도 선진 인도네시아 비전과 중기 개발 정책에서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계속되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조코이 대통령 정부의 농업 개혁 정책은 당초 900만 헥타르의 농지를 450만 명의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900만의 반, 그러니까 450만 헥타르는 농민 토지를 증서화해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450만 헥타르는 토지 재분배를 할 것이라고 조코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물론 농민 토지 증서화에는 기존 농민 소유지의 토지 390만 헥타르, 그리고 트랜스 이미그레이션 토지 60만 헥타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토지 재분배 방법은 410만 헥타르의 산림 면적과 40만 헥타르의 이전 하계우 경작지, 그러니까 하계우 속에 들어가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버려진 토지라든지 기타 국유지를 해제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던 정책입니다. 조코이 대통령 초기에는 농업개혁이 농촌지역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누차 언급하면서 2차 대통령 선거에도 성공했습니다. 농업개혁의 정신은 토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토지 또 소유권 그리고 토지의 이용과 활용에 있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조코이 대통령은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기존 토지 소유를 증소화하는 데만 주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지역의 토지 재분배 목표는 여전히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국토청 그리가 23년 자료에 의하면요, 토지 재분배 면적은 40만 헥타르 미만에 그쳐서 원래 목표치의 9.26%에 그쳤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토지라든지 즉 못 쓰는 토지, 다시 말해서 국유지 재분배 목표는 원래 40만 헥타르였는데 358.23%나 되는 143만 헥타르를 나눠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23년 통계에 의하면 140만 헥타르 면적이 목표였는데 이 220만 필지의 358.38%를 헥타르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버려진 토지, 국유지의 이런 토지들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나눠주면 좋은 거니까 농민들은 다 나눠받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농민 토지 소유권 합법화는 전체 토지가 1억 2,600만 필지 중에서 1억 1,050만 필지를 증서화해줬다, 서티피케이션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코이 정부는 23년까지 724만 헥타 중에서 7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버려진 땅과 이전 하계우 내지는 하계배 면적만 개간을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농민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기존 토지 소유권자들에게 증서만 만들어 줘서 합법화 시켜준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농업 갈등과 토지 강탈을 겪고 있는 이런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국가가 어떤 일을 하지는 못하고 농민들의 그 빈곤과 곤경도 바로잡아주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 불평등 비판에서 조코이 대통령은 하계우 90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소유권을요. 그리고 하계배 부여가 80년 동안 금지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반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요, 신수도인 누산따라에서 하계우에 대한 토지를 기업에는 190년, 그리고 하계배에는 160년까지 부여할 테니까 여기서 투자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네덜란드 시절 기업인에게 농장 개발을 하면은 토지를 75년간 부여해 주는 것보다 더 나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하여간 더욱 혼란스러운 문제는 점점 더 농업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코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은 630만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서 3천여 건의 농업 분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09년 농지의 전용 제한 규정도 무시하고 농지를 전용한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자관 1년에 10만에서 15만 헥타르는 전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 농업부 통계를 보면은 810만 헥타르에 달하던 농지가 2019년이 되면서 750만 헥타르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농민 평균 소유 토지 면적은요, 0.5 헥타르 정도, 그냥 1,500평 미만에 불과한 소농으로 떨어졌고, 농촌 인력은 고령화되고 노는 부족하니까 쌀 생산량도 2008년에 3,390만 톤이던 것이 2023년에는 3,090만 톤, 그러니까 300만 톤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2024년이죠. 올해죠. 그러니까 518만 톤의 쌀을 수입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쌀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 475만 톤의 쌀을 수입했던 그런 최대 기록보다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마지막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라보 대통령은 이런 식량 안보 그리고 토지 불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켜볼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